동행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복과 행복의 차이를 얘기하죠. 복은 그냥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행복은 본인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스스로 짓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짓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어야 돼요.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사람 불안감이 없을 수 없는데 이 불안감이 자신의 본 실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본 만큼만 실력 발휘 딱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학습한 만큼 더도 덜도 바라지 않겠다. 욕심부리지 않겠다. 딱 그만큼 하면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고 좀 긴장을 완화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런 멘탈 싸움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너무 긴장되고 이럴 때는 심호흡을 좀 계속 하세요. 심호흡을 할 때 특히 어깨 힘 빼는 의념 들어마셨다가 내쉴 때 어깨 힘을 쭉 뺀다고 생각하세요.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몸에 힘을 빼면 마음의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깊게 들이마셨다가 의식적으로 어깨 힘을 쭉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깨 힘을 쭉 뺀다고 생각하세요. 들이마셨다가 쭉 내리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통해서 마음을 이완시키는 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했던 것들 중에서 좀 중요도 체크를 다시 한번 좀 합니다. 자, 16페이지의 통챙이죠. 통챙이는 거기 밑에 보면요.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방가로 2번 체크해 봅니다. 긴급조치 구호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최근 판례니까 거기다가 별표 쳐놓습니다. 특히 현관판을 칠해도 좋은데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국가배상 체크하고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했거나 명백히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 체크합니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하거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서 그 대표적인 판례가 긴급조치 구호로 복역한 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만약에요. 통챙이가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성우 취소 판례와 이 판례는 꼭 적어줘야 되겠다. 긴급조치 구호 체크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통챙이는요. 사법심사 자체가 안 된다는 이론이죠.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건 위법적법 판단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성결 문제로 직무집행인 통챙이의 법령위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소송문의 성결 문제에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결 문제로서 직무집행의 위법성, 법령위반인데 줄이면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직무집행이 지금 긴급조치 구호죠. 따라서 얘를 만약에 통챙이라고 본다면 긴급조치 구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법심사거든요. 만약에 통챙이 관념을 여기에 그냥 그대로 경직적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사법심사 안 된다. 그러면 위법 여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칭에 관해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헌재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예외를 인정해 준 겁니다. 따라서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국가배상은 지금 민사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재판 실무상. 자, 키워드가 뭐였어요? 헌법법률에 명백히, 키워드 첫 번째 명백히입니다. 명백히 위반하거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예외를 인정해서 위법 판단을 해줬다는 거였어요. 위법 판단을 해줘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겁니다. 긴급조치 구호 이거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긴급조치 구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 학설 및 판례에서 나오는 서원 취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서원 취소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월호 때도 세월호 문제를 시험에 나오는데 4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너무 큰 아픔이 있다 보니까 곧바로 교수들이 시험으로 내기 꺼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사적인 대신 너무 시사적이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험 문제로 꺼내기는 좀 저될 수 있는. 왜냐면 아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꺼려지기는 하지만 우리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사례로 나왔던 거 질문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제적 유의가 있어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고 청년 고용 악화 때문에 고용 의무를 일정 연령의 고용 의무를 부과해버렸어요. 여기서 긴급 조치로. 근데 이걸 위반한 거죠. 그래서 위반자의 명당공표를 하는 걸로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긴급 재정경제명령인데 여기서 통칭의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헌법 문제 얘가 30점짜리 이제 껴들어간 문제여서. 근데 여기서 통칭의도 물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명당공표까지 같이 물어본 시험 문제였어요. 헌법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행정법 문제로 통칭의관에서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서운 취소를 물어볼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서운 취소는 이 서운 취소는 통칭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첫 번째 통칭이 아니다. 통칭이 아니라는 거였고 이 판에는 사실 이 두 번째 보훈처장이 통지를 했거든요. 결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결재는 했는데 보훈처장이 통보를 했어요. 보훈처장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를 예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결재권자와 통보한 행정처에 다를 때 피고가 누가 되느냐? 결재한 자예요. 결재한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고는 대통령이다. 근데 피고를 예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피고 경정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피고 경정이 문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서운 취소에 대해서 유족들이 어떤 항변을 했냐면 통보를 안 해줬다고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족에 대해서는 판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운 취소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족은 보관자의 지혜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즉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얘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건 어떤 논리로 연결되냐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운 취소가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면 성립한 걸로 보겠다. 그럼 유족은 보관자의 지혜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일신 전속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유족에게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다. 이 세 가지 다 알아두십니다. 통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가능하다. 쟁점이 좀 여러 개 있죠. 피고 적격도 있고 그리고 송달의 문제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긴급조치 9호 이걸 알아두세요. 국가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 복역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쭉 넘어가시고 자기호소 원칙 가볍게 보시고 자 29페이지 한번 봅니다. 신유권 쟁점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이 시험에 나오면요 참조적으로는 물환경보수법 아니면 대기환경보수법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아예 목차를 옆에다 짜놔 봅니다. 로마자 2번 목차에서는 개선명령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인지 재량이요 무조건 지속재량 구별기 좀 써가지고 얘 먼저 쓰고 로마자 3번에서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선명령 발동을 요구했는데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올 거야. 소득의 적법성. 그러면 가백 취소 소송의 대상격격 충족 여부 대상격격 쓰고 첫 번째는 거부처분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한지 그럼 판례에 따라서 신청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신청권으로서 논의하는 게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많이는 쓸 필요 없어요. 성립요건을 써야 되겠지. 성립요건 쓰고 사안의 경우 쓰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서는 강의법규성 재량의 영수축이 얘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재량 영수축 키워드 뭐예요? 첫 번째 생명시체 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 두 번째 개선명령 발동으로 이런 위험 제거가 가능하고 세 번째 개인적 노력을 불충분하다. 그래서 중대한 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 그리고 행정법 발동으로는 위험 또는 위해 제거가 가능하지만 개인적 노력은 불충분하다. 그럼 재량 0으로 수축되니까 개입 의무가 발생했다. 두 번째 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은 1조 목적에서 찾으면 돼요.
1조 목적,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환경은 공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국민 개인의 환경상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개인의 환경상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그럼 마지막 사안은 여기에 맞게 뭐 소개를 쓰든지 하면서 거부처분 성립 요건에 맞게 대상 결격 충족한다 쓰면 로마자 4번은 기타 소송 요건. 기타 소송 요건에서는 이런 거부처분이 직접 상대방이니까 원고적으로 인정되고 불안 판단의 필요도 있으니까 소익이 있고 따라서 처분을 발령한 A 시장을 상대로 을 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 소진 요청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 요건에 맞게 포석만 하시면 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은요. 이건 A급으로 처리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아예 조문까지 주면서 우리 시험에 사례형 객관식으로 기출이 됐어요. 그 문제를 그대로 내도 돼. 그 정도로 완결성 있는 문제였어요. 제대로 보시고 넘어가서 31페이지입니다. 민법 107조 1항 단서 적용 가능성인데 우리 모의고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자, 이거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이것만 써도 상관없지만 대표적인 거 사직원 제출. 사직원을 제출했더니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의원 면직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사직원 제출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면직 처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 행위의 행위 요건이 되는 행위 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 말이 나와야 되겠고 왜냐면 얘 자체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이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의원 면직은 사직원 제출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먼저 이 법적 성질부터 규명해야 돼요. 왜냐면 쌍방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이런 신청이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검토를 해줘야 된다. 사직원 제출의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점, 그리고 후행처분의 의원면직 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라는 점. 쌍방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지금처럼 신청, 사직원 제출은 신청한 거죠. 신청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신청 동의가 없으면 무효야. 뭐가? 없으면 처분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신청 동의가 없다. 얘가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없다.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민법 107조 1항 단서 비진 의사 표시 무효를 주장한 거예요, 지금. 무효를 주장하면서 신청이 무효니까 쌍방적 행정행위도 무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민법 107조 1항 단서 무효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겠느냐?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죠.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본문으로 가서 유효해진다는 얘기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도 본문으로 가서 얘가 유효하니까 얘도 유효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소수 의견에 따라서 적용된다 보면은 얘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얘도 같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결론까지 써주세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5507 두 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둬야겠어요. 다음 넘어가고 33페이지 사례 공법행위로서 신고 나오죠. 신고는 A급인데 특히 신고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건축 신고가 일단은 중요하니까 넘어가서 34페이지 일반적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입니다.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세요. 뭐 구별 기준 이런 것들도 눈에는 좀 발라두되 판례만 정확하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법무에서 보면 채점기준표, 체계표에 보면은 행정기본법 꼭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도 언급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기본법은요, 33페이지 봅니다. 행정기본법 34조. 행정기본법은 아예 펼쳐놓고 있으라고 했어. 34조의 행화 펜치고, 신고의 효력. 이 조문을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지금 막판에는 선생님 뭐 구별규칙 이런 거 암기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문. 행기법 34조 2번 관련된 판례 3번 사안의 경우 딱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록도 호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 판례, 소결 딱 이렇게. 그래서 신고가 나오면 제일 먼저 34조를 쓰는데 너무 길게는 쓰지 마세요. 한 두 줄 정도로만 막아버려요. 중간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조문에 보니까 법률의 신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지금 행정기법 33조는 세 번째 줄 보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40조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달된 때 신고의 의무가 이행되고 신고의 효력이 완성된다는 거니까.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행기법 34조는 위에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법 40조는 자완,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조문을 잘 써야 된다.
자, 조문을 잘 쓰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를 그 다음부터는 암기해야 된다. 그냥 조문만 쓰세요. 정확하게. 넘어가서 34페이지. 일반적 건축 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밑에 판례 봅니다. 밑에 두 번째 줄. 판례는 건축 신고의 수리거부의 경우 법적 지휘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한다. 최근 판례는 이렇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을 쟁송법적 처분이라는 말을 최근에 하자승계에서 쓴 거예요, 지금. 자, 이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넘어가서 36페이지. 얘는 특혜급이죠. 특히 의제제도 자체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조문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신고에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 34조, 절차법은 40조 기억합니다. 34조, 40조. 행정기본법은 펼쳐놓은 건 행정기본법을 펼쳐놓으세요. 34조, 사로 끝났잖아. 40조, 절차법은 40조. 행정기본법 34조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절차법 40조는 자완만 규정하고 있다. 기억하시고. 자, 판례입니다. 여기도 판례 보세요. 넘어서 37페이지 있죠. 판례. 판례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이 말 좀 써주면 좋겠어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를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보고 그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했다. 판례만 정확히 있습니다. 조문 판례. 다음. 지휘승계 신고는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오긴 했지만 사전통지 관련해서만 나왔어요. 판례만 기억합니다. 38페이지. 중간에 밑줄 그어진 부분. 판례는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지휘승계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했다. 넘어갑니다. 그 정도 보시고 제척기간은 선택형용으로 조문만 우리 법무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조문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간 계산 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번 보는 거예요. 47페이지.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 소송인데요. 처분적 고시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고시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판례만 다시 한번 봅니다. 판례는 명령 등이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면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가 직접 이 세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면 처분성을 긍정한다. 두밀분교 조례,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우리 시험에 6회의 사례로 기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고요? 서울시 고시가 나올 수 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법령보충 행정규칙 최근에 많이 물어보니까 52페이지도 한번 가볍게 체크 한번 하시고 다음 53페이지에 고시가 나오면 이 판례 써주면 일단 교수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밑에 고시의 법적 성질 판례 기억합니다.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이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지만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처분에 해당된다. 기억하시고요. 밑에 국립대 학칙은 자치법규다. 뭐 이것도 기억하세요. 국립대 학칙은 자치법규다. 국립대 학칙 말고 위에다 비교 표시 한번 해봅니다. 공법적 단체의 정관. 그게 타 시험에서 총포 화약에 관한 협회의 정관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타 시험에서. 협회의 정관은 자치법규. 사례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타 시험 사례로 나온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 무슨 협회가 나오면 공법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냥. 공법적 단체니까 나왔겠지. 아니 공법적 단체도 아닌데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행정법에서 무슨 협회가 나왔다. 그러면 공법인이에요. 즉 공법적 단체라는 얘기지. 공법인. 거기서 무슨 정관을 정했대. 그러면 얘는 자치법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쭉 넘어갑니다. 거기 55페이지 다시 한번 눈에 발로 놓으세요. 형량명령이 40조 사이에 입법화 된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변경은 판례가 있었잖아요. 계획 변경도 형량명령 해야 된다는 거. 폐지도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폐지, 동그라미. 폐지는 밑에다 법무 사례에서 내놓은 적이 있어요. 계획 폐지에도 형량명령이 필요하다는 거. 올해 타시험에서 나왔고 넘어갑니다. 계획변경 청구권은 지금 뭐만 안 나왔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이거 하나만 아직 어떤 시험에도 출제가 안 됐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정도만 체크합니다. 쭉 넘어가시고. 제재사의 승계는 69페이지입니다. 제재사의 승계를 꼭 적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체크해 놓습니다. 타시험에서 다 나왔었으니까. 밑에 판례만 한번 볼게요.
자, 판례에 따르면 지승계로 인한 양도인의 공포성 권리 의무와 양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 상태의 승계. 여기서 말하는 위법 상태가 제재 처분을 받을 사유의 승계가 되는 거예요. 줄이면 이게 제재 사유의 승계입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라는 말은 제재 처분을 받은 위반 사유의 승계입니다. 제재 사유라는 말은 제재 처분을 받을 위반 사유의 승계가 돼요. 자, 이 판례를 암기하시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문제점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참조조문에 보면 지휘승계 규정이 있어요. 지휘가 승계되는데 이때 지휘는 법적 지휘예요. 법적 지휘니까 특히 마치 기업의 합병처럼 포괄적 법적 지휘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이 의무에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까지도 어떤 책임? 행정법규를 위반한 거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까지도 얘가 포함하고 있는지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지휘승계 규정을 몇 조 몇 항 정확하게 집어넣고 이때 법적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구체적인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데 이때 승계되는 의무에 양도인의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느냐의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재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판례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버리는 거지. 그리고 거래한 자를 위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웬만하면 부정하고 싶어하는 거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결론도 기억하셔야겠어요. 마지막 결론. 우리 판례가요. 제재사의 승계를 긍정하는데 판례가 제재사의 승계를 긍정하는 건 대물적 처분이에요. 우리 판례는 대물적 처분에 관해서는 양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승계를 긍정해. 그런데 대인적 처분 자체가 일심 전속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승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판례를 적어도 좋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지휘 승계를 긍정한다고 했을 때는 일심 전속적 처분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 최근 육아보조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이걸 좀 더 명시적으로 써줬죠. 나머지는 다 넘어갑니다. 부가는 워낙 우리 시험에서 벌써 2번 이상 출제가 됐어요. 성결 문제도 이미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성결 문제는 다시 한번 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특히 민사소송과 성결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형사는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 외를 봐야 돼. 형사법원과 성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는 위법성 확인이 시험에 나왔죠. 조치명령. 효력 부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눈에 찍어줘야 된다. 나머지 쭉 넘어갑니다. 하자승계 87페이지 하자승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목차를 암기해야 돼요. 전제요건, 인정법인. 전제요건에서는 선행, 후행 모두 처분해야 된다. 선행 처분은 취소사유해야 된다. 후행 처분은 고의한 하자가 없다. 그런데 선행 처분은 불가정이 발생했다. 재소에 의한 도가. 기억하시고 하자승계 인정범위. 제가 공식으로 가르쳐줬던 거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명처분과 강제집행은 하자승계 안 된다. 그리고 제재처분과 제재처분, 징계처분과 징계처분 하자승계 안 된다. 계획자가 들어가도 안 된다. 사업자가 들어가도 안 된다. 지가가 2번 나올 때 표준직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안 된다. 자, 하자승계는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나왔지만 2번째 나올 찰나가 됐으니까 체크해 놓습니다. 하자치유는 가볍게 보시고 하자치유는 시간적 한계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인정범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다. 직권 취소, 직권 철회. 18조, 19조 조문만 베끼면 된다. 특히 이익청량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확약이 중요하죠. 확약. 94페이지. 절차법 40조의 확약. 확약의 처분성. 확약의 처분성을 묻지 않아도 가볍게 써주면 좋겠다. 판례는 처분성을 부정하지만 다소를 긍정하고 있다. 다소를 긍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쟁송법적 처분이에요. 국민의 조기의 권리구조를 위해서 인정하자. 이게 다소인 거고 판례는 확약은 약속에 불과하다. 즉 종국적 성격이 없다고 봐서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이게 가장 핵심이야. 40조의 2. 제사항 2로 해당 여부. 목차를 아예 암기해버렸어요. 자, 아예 목차를 그렇게 쓰세요. 이거 다른 쪽에는 제가 그렇게 써놨었는데 행정절차법 40조의 2 있잖아요. 행정절차법을 생략하고 40조의 2 제사항 제2로 해당 여부. 제1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공익이 확약에 따른 신뢰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1호에 별표치고 2호 해당 여부가 핵심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밑에 3번 이익형량의 원칙 거기다 별표 치고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는 거야. 의뢰의 신이 화객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사정명령에 따른 공의에 비해서 침해되는 화객을 신뢰한 갑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그러면 2루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반대면 사정명령에 따른 공익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2루에 해당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루에 해당되지 않으면 화객은 실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객의 기속력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루에 해당되면 화객은 실효됐기 때문에 화객의 기속 내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지. 2루 해당 여부가 핵심이에요. 거기 형광펜 쳐놓으세요. 그리고 설문에서 뉘앙스를 읽어내야 돼. 공익이 더 큰지 사익이 더 큰지. 자, 사익이 더 큰 걸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뭐였냐면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 이거예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시켜줬어요.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공적 결의 표명이 나왔어.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문의했더니 법인세 부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서장은 처분권자니까 처분권자가 법인세 부과 처분하지 않겠다 확약을 했단 말이에요. 확약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처분권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권자. 따라서 국장, 과장 이런 애들이 하면 확약이 아니고 처분권자가 하면 확약인데 세무서장은 처분권자잖아요. 세무서장이 법인세 부과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약이 됐어. 근데 갑자기 법인세가 나온 거야. 법인세가 나오니까 물론 실무 같으면 문의를 해봐야죠. 근데 이 사람은 잘못 나왔구나. 이거 법인세 부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내도 되지. 그래서 안 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지체 연체됐다고 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와 버린 거야. 압류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다퉜던 사안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유가 뭐냐면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갑자기 그냥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화계에 따른 신뢰익이 훨씬 더 큰 걸로 보일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이한 거야.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크다면 2루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화계는 실효되지 않은 걸로 봐서 화계의 기속유 위반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여기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 보면. 자, 이거는 조문 문제니까 조문을 펼쳐놓고 절차법 40조에 40조의 2 제사항 2로 해당 여부 이거를 찾는데 좀 더 집중하면 됩니다. 화계는 중요하니까 A급으로 처리하세요. 물론 명당공표가 더 중요하지만 쭉 다 넘어갑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103페이지 권력적 사실은 직시강제가 연결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꼭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쭉 넘어가세요. 110페이지 처분기 중에 설정 공표가 최근에 뜨고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형 객관식도 나왔어요. 자, 여기는 별표 하나 쳐놓고 입시에서 올해 출제가 됐지만 우리도 또 모르니까 이것도 꼭 체크해 놔야 돼요. 특히 선택형에는 꼭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사례로 나오면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엔 단문으로 지문 하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처분기준 설정 공표. 설정 공표된 처분기준은 대적 구속력이 없다. 이것만 체크합니다. 대적 구속력이 없다.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사유 아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넘어서 114페이지.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파트죠. 사전통지 의견 제출 절차의 예외 사유. 특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5번에 3번, 3호. 위반 사실을 이미 시인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다. 이런 키워드가 어딘가 딱 보면 배제시키지 않는 거. 절차 배제되지 않는다고 기억해야 돼요. 시인했더라도 기회 있었더라도. 나머지 넘어가서 의제제도와 집중력 118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절차 집중은 긍정되고 실체 집중은 부정됩니다. 거기 특히 118페이지에 보면은 행정기본법 24조 이걸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체계표에 보니까 이거 쓰는 게 4점이었어. 그리고 5항 보면요. 5항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처는 법령을 위반해서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은 관련 인허가 요건에 반해서 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체 집중 부정이에요. 단서가 절차 집중 긍정인데 잘 보세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해서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치고 그 외에는 다 안 거쳐도 된다. 절차 집중 긍정이죠.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 이게 우리 법무 신문에서 나왔어요. 뭐였어요? 밑에다 한번 적어봅니다. 국토계획법 59조였죠. 국토계획법 59조 1항이었어요. 국토계획법 59조 1항 의제 시에도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자, 국토계획법 59조 1항 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그거는 의제 시에도 거치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 그 법에. 그게 우리
신문에서 나왔다. 너무 좋은 문제였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사례는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사례 기록도 나올 수 있어요. 넘어와서 119페이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동시 신청 의무는 없지만 이 둘은 동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을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타시형 기출이에요.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비하지 못했더라도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 또는 묵시적 전제로 우선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는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타시형 케이스로 이미 나온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건 뭐 무수히 많이 했던 것 같고. 다음, 인허가 의제와 소의 대상입니다. 이게 심어였으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자, 특히 판례가 중요합니다. 밑에 판례 밑줄 그어져 있죠. 의제 효과가 없을 때는 대외적으로는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만 나오니까 이것만 소의 대상이 되는데, 두 번째 줄입니다. 의제 효과가 있다면 의제되는 인허가도 통상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별도 쟁송 대상이 된다. 그런데 논거는 두 가지를 써주세요. 논거 두 가지. 첫 번째, 협의된 것만 부분 인허가 의제도 가능하다. 부분 인허가 의제라는 건 협의된 관련 인허가만 우선적으로 의제 효과를 발생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관련 인허가 사실 실무에서는 막 3개, 4개, 여러 개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분 인허가 의제가 인정된다면 협의된 관련 인허가만 우선적으로 의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제 효과가 발생한 이 허가만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판례가 연결했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 인허가 의제도 가능하니까 부분 의제된 그 허가만 부분,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 두 번째는 의제된 허가는 통상의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논어로 적어주세요. 실제 판례 본문에는 논어가 3개인데 이 2개만 정확히 적어주면 돼요. 많은 교수님들은 이것만 쓰는데 이번에 체계표 보니까 여기에 배점을 많이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아. 의제된 인허가가 별도로 직권 취소나 쟁송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두 논어로 적어주세요. 부분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므로 의제된 인허가만 부분 취소도 개만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의제가 된 허가도 의제된 관련 인허가도 통상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하자가 있으면 개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 두 논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법모 사례 등 또는 선택형에서 언급된 뭔가가 내년 시험의 쟁점 중에 하나를 형성해. 지금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얘도 보긴 봐야 돼요. 그 정도 보시고.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했고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정보공개는 지금까지 사례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라고 했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 124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쓰면 돼요. 암기하기 힘들면 판례만 정확히 씁니다. 그리고 조문 꼭 써주세요. 정보공개법 5조.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국민은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포함하고 설립 목적으로 부문한다. 그리고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는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는 인정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보공개 청구에는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도 있다. 기억합니다. 다 끊어야 돼. 모든 국민은 자연인 법인 플러스 비법인 사단재단 설립 목적 불문. 그 다음에 마지막 권리는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포함 개별적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플러스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도 포함된다. 이 조문 5조 1항에서 3가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판례. 첫 번째 모든 국민은 비법인 사단 재단도 포함하고 설립 목적 불문한다는 점. 그리고 이 권리에는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를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도 있다는 점. 여기까지. 그게 핵심이고요. 125페이지. 기타 소송 요구는 그냥 다 판례예요. 원고적 계획에서는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침이다.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협의 소액에서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권자,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입증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방가루 2번은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죠.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인터넷 검색, 도서관 열람으로 알 수 있더라도 소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밑에 비교 표시. 이미 소재기 이후 소익 상실 X.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이 해소돼도 소익을 인정해줘, 웬만하면. 따라서 소재기 이후 소익이 상실됐다. 그럼 다 확실된 질문이야. 넘어가고 정보공개법은 4호, 5호, 6호, 7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판례만 암기합니다. 판례. 4호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2번 판례 기억하시고 소송기록 자체일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재판 관련 일체의 자료도 아니고 결국 재판의 심리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정보를 확인한다. 다음 넘어가서 5. 5에서는 3번만 쓰면 됩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란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고도의 개연성. 키워드는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 두 단어죠. 6호에서는 2번을 써야 돼요.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3호가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옆에다 번호 사례. 다목입니다. 다목. 개인의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구제 위에다가 청문 준비, 쟁송 준비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만약에 나오면 청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청문 준비 또는 쟁송 준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럼 다목으로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이익 경량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권리구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권리구제 가능성은 밑에다가 본안 판단. 본안 판단 해봐야 아는 거지 정보공개 단계에서 이것까지 검토할 수는 없는 거야. 권리구제가 이 정보로 권리구제가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어. 소송 가봐야 하는 거지. 따라서 권리구제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자, 그 단어를 꼭 써야 돼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이익 경량하되 개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 본안 판단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7호. 영업상 비밀이란 비공개로 함이 정당한 이익인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일체 정보다. 비공개로 하는 것이 유리한 일체 정보예요. 다만 비공개 정당한 이유는 입법 취지상 공개가 원칙이니까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핀 큰 공익법인은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KBS 관련된 내용이었죠. 넘어가고 14조 부분공개를 꼭 써야 되는데 이때 판례 2번입니다. 분리가능성이나 물리적 분리가능성이 아니라 공개 가치로 판단한다. 두 단어만 정확히 나오게 쓰세요. 넘어가서 대지뱅 한 번도 안 나왔네 우리 시험에 사례로. 대지뱅 체크하시고 대지뱅 요건 체크합니다. 첫 번째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행. 두 번째 다른 수단으로 이행하고 보고란. 세 번째 불행 방치가 심의 공익에 반할 것.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30조를 펼쳐놓으면 됩니다. 행정기구법 30조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대집행. 자, 행정기본법 찾아놓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객관식에 나온 적이 있죠. 결합계고의 적법성, 긍정. 반복계고의 처분성, 부정.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자, 결합계고의 적법성은 판례가 긍정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반복계고의 처분성은 부정하죠. 최초의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 정도 보시고 쭉 넘어갑니다. 직시강제 142페이지. 직시강제 너무 중요해요. 직시강제는 의무불행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직시강제는 결국 권사,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소외의 집행정지 가능성 세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 돼요. 이거는 A급이다. 직시강제. 특혜급은 136페이지 명랑우표. 법에 입법화됐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나올 거다. 절차법 40조의 3 꼭 기억하십니다. 워낙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특히 판례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판례. 공개결정 자체가 처분이다.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은 본안 판단의 문제이므로 처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개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그렇고 그러면 공개는 뭔데? 공개는 처분의 단순 집행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보시고 조문 좀 베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국가배상에서는 154페이지 사법작용이란 국가배상. 이거를 A급으로 처리한다. 국가배상 파트에서는. 특히 최근에 판례도 있다고 했죠. 사법보좌관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고 다음에 권한을 명백히 위반해야 돼요.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사를 하는 세 번째 특별한 사정. 목적, 위법부당한 목적, 명백, 권한 행사를 명백하게 위반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신급제도는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원리가 되고 헌법소원에서는 부당한 각하에 대해서 위자료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넘어갑니다.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올해도 타시험에서 나왔으니까 기억하십니다. 판례는 절충선. 고의 중과 실일 때만 인정, 경과시 할 때는 부정. 다음 넘어가서 국가 공무원의 구상권. 최근에 구상권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구상권도 체크합니다.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 옆에 전액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인정한다는 이 판례도 이거는 사실에서 기출된 바가 있어요. 체크합니다. 손실보상은 쭉 넘어갈게요. 182페이지 인용제기에 대한 행정처리 불복 가능성 딱 2번 정도 타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시하고 입법고시에서 그 정도 한번 가볍게 봅니다. 소송 파트는 사실 거의 다 중요하죠. 특히 소송 파트에서 대상적격에서 안 나온 건 190페이지 인용제기에 대한 항고소송 목차를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원천본주의 재결주의, 두 번째 재결 고해한 위법, 내용 상하자가 포함되느냐, 다수월 판례 포함된다. 그러면 19조 단수에 따른 재결 취소 소송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3자 소송에서는 경업자, 경원자가 최근에 뜨고 있으니까 체크한다. 195페이지 국가 등의 원고적격은 이거는 브리타 A급이다. A급으로 찍혔는데 한 번도 안 넣었어요. 키워드는 다른 국가기관의 중대한 일방적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 발생 이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항고소송이 유유적절한 수단일 때 이때 다툴 방법과 관련해서 내부조정, 권한쟁의, 기간소송 국민권익위가 시험에 나오겠죠. 권익위, 내부조정 안 된다. 그리고 국민 권한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기간소송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혹시 모르니까 그건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넘어서 203페이지의 경원자 소송과 소이익. 경원자 소송과 소이익 이것도 체크해 주십니다. 경원자 소송이 나면 얘까지 꼭 쓰라고 했죠.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요. 200페이지에 양가로 3번이 있죠. 이게 올해 24년 입시에서 기출됐다고 했죠. 거부처분 취소 재결 자체를 다투지 말고 후속 처분을 다투라는 겁니다. 인용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거부처분이 아닐 때고 얘는 지금 거부처분일 때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처분사유 추계 변경 217페이지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지록 대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요? 행정소송 규칙에 들어와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타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체크하시고. 기속력은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죠. 222페이지에 기속력 체크하시고.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기파력 한번 또 냈으니까 이번에 기속력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기파력 또 냈었죠. 중요한 거는 228페이지입니다. 무효하게 소송 심리 결과 취소사인 경우 행정소송 규칙 16조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쓰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낸 거니까 별표에 쳐놓습니다. 원고에게 조문 보세요.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하도록 촉구한다. 이게 성명권이죠. 그런데 다솔은 취소를 구하지 않는 취지인지를 성명하라는 게 아니라 다솔은 소를 변경할지를 성명하라는 거예요. 다솔은. 자, 이 판례 꼭 기억하십니다. 무효하게 소송 심리 결과 취소 사유.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넘어서 234페이지 당사자 소송과 가구제. 이거 체크하시고. 강론은요. 선택형 지문으로 웬만하면 처리하고 사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조합,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그리고 공물에서 일반사과 특별한 사용에 변경하면서 3개만 정확하게 잡아놓으세요. 나머지는 그냥 시험에 나오면 그걸로 처리하세요. 그냥 객관식에서 봤던 거. 그나마 239페이지, 238페이지. 내부인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 당연 무효다. 피고는 처분 명의자다. 213번 체크하고 다음 214페이지에서는 이건 시사성 때문에 한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도 나왔어. 타시험에서.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자, 위법이 명백할 때만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법령 준수무가 우선하는 거죠. 위법이 명백하지 않으면 일단은 따라야 돼요.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복종해야 한다. 명백성이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지방자치법은 쭉 넘어가시고. 올해 우리 시험에 지방자치법 188조를 낸 거니까. 직무행 명령은 나중에는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공무원법도 쭉 넘어갑니다. 올해 공무원 퇴직연금을 냈기 때문에 다시 나오면 좀 힘들어 보여요. 자, 공무원 관리에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례형 객관식도 나올 수 있으니까 15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미 15는 한번 나왔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임용 결격기간이에요. 근데 얘가 임용됐어. 그러면 임용됐고 나중에 경력을 봐서 특별 임용됐어요. 잘 보세요. 공식입니다. 사례에서 만약에 어디서 특별 임용이 나오면 무조건 취소 사유를 기억하세요.
왜? 임용 결격 기간이니까 최초의 임용은 당연 모여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경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적극적 요건이 없는 건데 임용의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통보를 하면 얘는 단순 사실의 통보고 얘는 직권 취소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원시적 하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절차법 21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 절차법 3조 2항 9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으로서 절차법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법 21조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이게 타시험의 사례로 나온 적이 있는데 유사하게 나오면 특별임용을 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사례형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틀리게 만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지.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으로서 절차법 적용 배제된다. 배제 안 돼요.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이니까 절차법 21조의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여기까지. 공물 파트는 전반적으로 올해는 조합 아니면 공물이야. 그러니까 공물은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일반성과 특별성의 변경 가능성, 도로조명 허가, 그리고 행정재산 목적의 사용 허가, 특A급은 행정재산을 목적의 사용 허가, A급은 도로조명 허가. 도로조명이 특별사유니까 특별성과 일반성의 변동 가능성은 도로조명 허가 낼 때 같이 나오거든요. 행정재산 목적의 사용 허가, 특허다. 이거는 뭐 A급이니까 무조건 거의 목차 자체를 다 암기해버렸어요. 수용은 이미 우리 시험에서 나왔고 284페이지 환매건 있잖아요. 환매건은 그냥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불이타예요. 이건 91조 조문 베끼는 걸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조문에 없는 것만 기억하세요. 법적 성질, 환매건,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 그렇지만 우리는 공권을 보려고 하는 거지. 학자들은. 환매건은 판례는 사건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대상이에요. 환매 진감 청구도 이것도 민사소송이야. 판례는 재판 질문은 환매, 사법성 계약으로 봐버리는 거야. 조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합 설립인가? 특허다. 289페이지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특허다. 넘어가서 사업시행 인가는 강화성 인가다. 근데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강화성 인가고 토지는 소유자가 처음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설립 인가와 똑같이 설권적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강화성 인가다. 인가 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 소송, 즉 행정소송규칙 19조 3호 남목과 다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이탈 하나 남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299페이지 3번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타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3번에 그 3번에 그 판례 있죠.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 거치지 아니한 정도에 이를 때만 위법세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재량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 판단 요소에 그친다.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서 거치지 아니한 정도로 내용이 부실해야 돼. 거의 실체상 하자는 위에다 내용상 하자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요. 여러분 꼭 받아가셔야 돼요. 저기 그 상담실 비로에 보면은 법모 3개 있을 겁니다. 여러분 1월 1일인데 기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한번 전진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